네. 자, 우리 현대문학사는 시와 소설을 끊지 않고 한 번에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문학사도 여러분 이 연대표 한번 봐주세요. 조금 더 뭐가 많이 쓰여 있죠. 예, 왜냐하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할 말이 많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전에 대해서는 추정하는 바를 주로 이렇게 공부한다면 현대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인 근현대사와 연결지어서 대표작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문학사 수업에서도 보면 이제 시나 이런 것들을 부분 잘라놓고 시대순으로 배열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대체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시대순으로 정렬하라고 하는 그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고 이게 일제강점기다라든가 전쟁 관련이다라든가 아니면은 현실 참여시라든가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시기의 대표작인 거예요. 산업화 도시화 얘기라든가 그러면 그런 것들은 1910, 20, 30, 40, 50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그리고 섞여 있어도 순서 배열을 할 수 있게 해놓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1900부터 시작해서 1919년까지 3.1운동이 있었던 때까지를 크게 하나의 도막으로 쳐서 개화기라고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국개몽기라고 되어 있죠. 애국개몽기. 그래서 이때도 1910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전반부는 다양한 현대 장르가 탄생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조 가사였다면 자, 개화식 애국가사. 개화가사라고도 합니다. 개화가사. 가사는 가사인데 내용이 계몽인 거예요. 그래서 애국가사, 그리고 애국가사, 개화가사. 그 다음에 창가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고전 시간은 박이 있었잖아요. 박자 위주죠. 예, 뭔가 그래서 우리 옛날 타령 같은 거 보면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서양의 찬송가가 선교사들이 찬송가 가지고 들어오면서 화음을 맛본 거죠. 그러면 화음이 있는 노래에 부르기 좋은 가사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창가라는 게 탄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시라고 해서 자 이거는 고전 시가와 현대시의 사이의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신체시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교과서에 딱 하나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만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최남선의 대표작 해에게서 소년에게 넥스트의 노래 이름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했을 때 해는 태양이 아니라 바다예요. 바다가 소년에게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쭉 대표작들 얘기한 다음에 현대는 또 아까 전에 고전시가 봤을 때처럼 작품을 쭉 시대순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역시나 처음 봤어. 그러면은 그 작품 이름을 적어놔.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따가 이거 볼 거예요.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과도기 장르. 그 다음에 사설시조 있죠. 주로 누가 지었죠? 평민들이. 근데 현대에도 시조를 지어요. 그래서 현대시조도 있고 자유시까지 발전이 됩니다. 그럼 현대시는 대부분 자유시인데 현대 문학작품 중에 유일하게 정형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현대시조예요. 그러면 현대시조는 딱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이병기의 난초만 알면 돼요. 이병기의 난초만 교과서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유시도 되게 이렇게 각이 딱딱 떨어지는 자유시가 있죠. 근데 그거를 정형시라고 하면 안 돼요. 정형시다 그리고 자유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준은 눈으로 보기에 정형적인가가 아니라 처음에 지을 때 형식에 맞춰 지으려는 의도가 있었냐예요. 짓다 보니 생긴 운율이 아니라 운율에 맞춰서 지었냐 이거예요. 이건 일종의 퍼즐인데 그래서 예전에 한시 같은 게 대단한 게 5원 하면 5글자여야 되는 거야. 7원 그러면 7글자여야 되고 그럼 글자 수를 한정해서 4줄이다. 8줄이다, 10줄이다. 이 안에 내가 담고 싶은 걸 다 담아야 되는 거죠. 문법까지 지켜서. 그러니 보세요. 한자 알아야죠. 한문 문법 알아야죠. 거기다가 그 각 안에다가 딱 맞춰서. 그러니까 의미 퍼즐인 거죠. 사실. 그래서 그거는 논리력도 있어야 되고 문학적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운도 살려야 되잖아요. 어떤 위치에 발음이 또 유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뜻을 대체할 만한 한자들을 여러 개를 두루 알고 있어야 되고 능력이 되게 많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시는 우리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쵸? 소울을 담아서 막 느끼는 대로 계속 읊으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쓰고 보니까 5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어쩌다 보니 쓰고 보니 그런 거고 쓰다가 의도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정형시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형시다 그러면 고전시가
자유시다 그러면 현대시인데 현대시조만이 정형시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현대시조는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시조인지 신지 어떻게 알아? 그쵸? 그래서 이병기의 난초다 이렇게 외워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910 전에는 장르 탄생, 그 다음에 1910 이후에는 자유시가 탄생할 때까지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에게서 소년에게 알아두고, 그리고 최초의 자유시 알아야 되죠. 최초의 자유시는 뭘로 보느냐면 김억의 봄은 간다나, 근데 무엇이 먼저 지어졌다라고 주장들이 다 달라서 이거랑 주요한에 불놀인데 그때 당시에는 불놀이라고 지었죠. 뭐 이거는 뭐 맞춤법에 맞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불놀이. 자, 그래서 불놀이야. 자, 그래서 봄은 간다, 불놀이. 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먼저인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자유시라고 추정되는 것들이에요. 둘 다 가능해요. 자, 그리고 김억은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김소월의 스승이라는 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싶은데 저도 그 문제 보고 기겁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물론 저도 수업하면서 이게 뭐 김소월의 스승이 김억이었어 이렇게 여담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백제 안에 들어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김소월의 예를 들어 대표작 뭐 진달래꽃 같은 거를 보기로 줘. 그 다음에 다음 중 선지 중에서 이 보기와 관련 없는 것을 고르시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지의 김소월 작가니까 나올 수 있지? 그쵸,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김소월의 다른 작품 좋아, 작가가 동일하니까 나올 수 있지? 김억. 그러면 보기를 쓴 사람과 관련 있음. 보기를 쓴 사람을 김소월이라는 걸 떠올린 다음에 그 사람의 스승인이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관련 없는 게 뭐였냐면 한용운 시집의 머릿말로 들어간 군말이었어요. 근데 그 군말이 주력 작품이면 내가 말도 안 해. 만약에 그때 님의 침묵이 들어있거나 알 수 없어요 같은 게 들어있거나 그래서 한용운 작품인 게 분명하고 그리고 한용운 작품명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내는 거 인정. 근데 그 시집의 머릿말인 거 너무하잖아요. 군말이 한용운 건지 누가 안다고. 그 뒤로 모두 알게 되었죠. 기출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 모든 강사들이 기본서에 넣게 되었지. 하지만 그게 나올 때는 그거에 대비된 경우가 별로 없었죠. 그러니 사실은 속어법으로 푸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지식국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선지를 다 알고 대응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고 백제를 풀면서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게 많지? 이러면서 분노하지 말고, 그쵸? 이 백제까지 해야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까지 완성하고 옆에 해설까지 읽고 나면 거의 속어법으로는 답안이 객관식에선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자유시까지 이렇게 김억과 주요한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징주의. 상징주의에 체크해주세요. 상징주의. 외국의 문해사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상징주의가 들어와서 함축적인 시어들을 쓰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새로운 형태들, 자유시가 나오기 전에 과도기 갈래들. 자, 그러면 이제 글로 되어 있는 프린트 보죠. 연대표 말고. 자,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입니까? 296쪽이요. 우월한 독해. 자, 여기서 개화기 문학 가보개혁부터 1908년까지, 1910까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특징. 자,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며 목적 문학이 많았다. 목적의 밑줄. 목적 문학이 나중에 1920, 30, 40 이렇게 갈 때는 카프 문학을 이야기하지만 이때는 계몽 문학이 목적 문학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조는 전승되고 가사는 개화가사를 끝으로 소멸한다. 그 다음에 한시도 우국한시가 나오다가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전통적인 문학 형식을 기반으로 한 개화가사 창가가 새로 탄생하고 신채시 나왔죠? 해남선에, 그쵸? 해남선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 최남선이, 해남선이라는 사람은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자, 그 다음, 당에 떨어져 갔나 봐. 자, 그 다음, 이렇게. 중요한 거. 이제 1910부터, 자, 3.1운동까지.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식인들의 정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면 낙담하게 되거든요. 뭔가 일어날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3.1운동 전과 후에 지식인들의 태도가 매우 달라져요. 자, 그래서 1908년 정도부터 1919년 3.1운동까지 저희 때 막 이렇게 외웠어요. 1을 이렇게 해서 아이고 막 이렇게 외웠.
그래서 아이고 슬픈 일이 있었다 3.1운동이다. 요즘에도 그렇게 배우나요? 그래서 십몇 년이시나 더.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현대문학 태동기, 근대적 인간의 형상화를 시도하고 신교육 자유연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동인지 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요. 최남선의 신체시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자유시도 등장하고, 상징주의 여기, 그리고 김옥과 주요한이 자유시를 썼다는 연결. 자, 그다음 1920부터 그쵸 1930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98쪽에 동인지들 쫙 나오죠. 동인지. 이런 거 너무 보기 싫죠. 그쵸? 그래서 이따가 어느 정도 치우고 어느 정도 알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 치우지 그랬냐? 교재 왜 넣었냐? 그쵸?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제 소망 중에 하나가, 부동의, 꼭 일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 전문가가 맞고, 지금 뭐 신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다 넣어줬을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면, 사실 공시 기본서들이 쓸데없이 두꺼운 것들을 좀 줄여주고 싶은데, 다른 책에 다 있는데 나만 빼면 불신하니까. 되게 불쌍한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재들을 보고 교집합인 건 다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객관식화하기 어려운 거 좀 드러내도 되는데, 이따가 수업에서 드러내 드릴게요. 자, 그래서 1919년부터 1930 사이에는 3.1운동 이후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죠. 뭔가 세계가 알아주고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잠잠한 거지. 사람들만 죽고 끌려가고. 자, 그래서 이제 지식인이 딱 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정말 방에 처박혀서 술을 마시게 됐어. 아무것도 안 해. 나는 그냥 식민지 조선인이고 이제 지식을 배웠지만 아무것도 난 쓸모가 없어. 차라리 기술이나 배울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울고 불고 막 이렇게. 그러면 퇴폐적 낭만주의가 되는 거고. 낭만주의라는 게 로맨틱이 아니라 이성보다 감성에 지배당했다. 근데 마이너스 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절반은 더 세게 해야겠다. 이런 정도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더 실천적으로 가고, 그래서 독립운동, 막 무장투쟁 이런 데 참여하고, 그리고 사회주의부터 해서 지주와, 소작인의 그런 불평등부터 해소하면서 일본까지 쳐나가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말이 사실은 예전엔 긍정 이미지가 되게 많았죠. 왜냐면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뭘까지 이어서 하니까. 독립투쟁까지 이어서 했거든요. 독립운동까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남한, 북한 나뉘게 되면서 사회주의라는 그 좋은 이미지를 없애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회주의라고 부르지 않고 공산주의라고 부르게 된 거죠. 사회주의는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말을 좀 지양하고 공산주의라고 해서 꼭 다른 존재들인 것처럼 이야기하게끔 유도했죠. 뭐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1920에 중요한 거, 자, 여기서 보면 낭만주의 있죠. 자, 이들은 낭만주의의 퇴폐적, 병적, 낭만주의, 건강하지 못한 낭만주의. 자, 시대에 실망하고 우울해하고 무기력에 빠짐. 자, 그 다음에 이들을 비판하는, 그렇게 하면 세상이 변하냐? 못난 것들이라고 비판한 게 리얼리즘 하던 사람들. 그래서 문학은 역사를 하는 것과 거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은 사회적 투쟁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 신경향파, 경향파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들이 카프가 되는 거죠. 카프의 전신이 경향파예요. 자, 그래서 카프가 뭐의 줄임말이죠?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가 동맹입니다. 조선 사회주의 문학가 동맹이죠. 자, 그래서 정치단체이자 뭐 어찌 보면 항일이라든가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어디에도 끼지 않고 우리 민족의 정한을 다루었던 김소월과 한용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김소월, 한용운의 시는 좀 이들 사이에 두고 어디에도 끼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를 반영은 하지만 이런 무리에 끼진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민족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 민족주의가 뭐 김소월이나 한용운의 민족주의랑은 달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민족주의는 자, 대표자가 최남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최남선이 시조 부흥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민족주의는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자요. 지금 현재가 어려우니 우리 예전의 고전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의 옛 문학을 끌어와서 우리의 지금의
슬픈 마음을 달래자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 최남선을 이제 필두로 하는 이 민족주의자들의 특징이 일본에 대해서 강한 저항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피하고, 그래서 친일까지 가거나 아니면 친일까지 가지 않았지만 비겁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죠. 자, 그래서 최남선 시조 부흥운동, 시조 부흥운동이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민족주의가 정말 민족주의라기보다는 회피를 하던 집단이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930년대에 카프가 강제로 해산됩니다. 그렇죠? 강제로 해산되고 1933년 강제 해산. 그 다음에 다양한 유파가 생기죠. 이렇게 다양한 유파가 생긴 건 이때 일본이 오히려 우리가 문화통치의 효과가 이때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약간 이제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세워둔다든가. 근데 그게 우리를 진짜 지식인으로 기르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호혜적으로 이런 거 봐봐. 세상이 바뀌니까 좋지. 우리가 너희를 지배해주니 좋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초등교육기관들을 세우죠. 그리고 오히려 고등교육기관들은 통제하기 시작해서 그쵸.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 일본에 의해서 어떤 신문사나 그쵸. 출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지식인들을 먼저 뭐랄까 포섭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일본이 지식인을 이용하려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면을 확대해줘요. 그래서 글 써서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 그만큼 글을 쓰는 자들이 늘어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글 쓴 사람들이 다 친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면이 늘어나고 좀 더 문학을 즐기게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유파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럴 때 모더니즘, 구인회라는 집단이 생기고, 구인회.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지용이라든가, 그쵸? 그리고 또 김유정이라든가, 김유정, 그리고 또 정지용, 그쵸? 그리고 이상은 요쪽에 들어갔다가 본인이 더 발전하여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가죠. 초현실주의까지 이상은. 자, 그 다음에 시문학파는 이쪽 민족주의자들과 서로 교류를 했어요. 반대되는 게 아니라, 그쵸? 좀 교류를 했는데, 근데 시문학파의 대표 작가는 김영랑. 시문학파를 이해할 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는 리듬이다, 운율이다. 그래서 시의 음악성에 집중한 거죠. 음악성. 시는 음악이다. 그래서 김영랑의 작품들을 보면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이런 식으로 발음이 아름다운 시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 비겁하긴. 순수시니까 목적시를 쓰지 않죠. 그러니까 시는 시여야 한다. 그리고 노래니까 아름다워야 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리얼리즘 저쪽 카프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목적문학 하는 사람들은 비겁하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김영랑이 뭘 썼다? 독을 차고. 들어보셨어요? 내 가슴에 독을 차고. 아직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지. 그러면서 그렇죠? 근데 나는 있지. 그래서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나도 내 안에 독 있어. 그 내 안에 이 마음 안에 독을 찼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김영랑이 한번 뿜은 거죠. 나 바보 아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자, 그래서 김영랑의 작품들은 음악성이 있고, 그리고 생명파는 시는 뭐가 중요하다? 주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서정주, 유치환, 생명파. 그래서 시는 주제가 중요하다. 자아탐구, 인생에 대한 탐구, 우리는 왜 사는가, 죽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서정주와 유치환. 주제가 중요하다. 주제는 뭘 담아야 한다? 인생을 담아야 한다. 이게 생명파. 자, 그 다음에 청록파는 청록집이라는 시집을 썼기 때문에 청록파로 묶여요. 그래서 여기에 이번 지방직에 나온 누가? 박목월이 들어가죠. 제가 지방직 모의고사 할 때, 국가직 모의고사 할 때 강조했죠. 청록파. 누구?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요렇게 셋인데 사실 이 셋 중에 정치적인 성향이 가장 강한 건 조지훈이었어요. 조지훈의 봉황수라든가, 그쵸? 혹은 아니면은 지조론이라든가 이런 글을 보면, 그죠? 상당히 저항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박두진도 해를 보세요.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그것도 달밤이 싫어.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지금 현실이 싫어. 충분히 정치적으로 느껴지죠. 비유와 상징을 썼지만. 근데 박목월이 이 중에 가장 자연을 사용해서, 그쵸?
이 당시를 표현했던 사람인데 가장 은폐를 많이 한 거죠. 가장 많이 숨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 세 명의 공통점은 청록집을 쓸 당시에 자연 친화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지. 하지만 매우 다른 이 성향의 사람들이 동시에 이 시집을 냈을 때 여기에 동일한 메시지가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박목월의 청노루, 우월한 독해나 이런 데서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시를 보면 반조적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싶죠? 주제가 있다고 하기 어렵죠? 여기서 봐야 될 건 형식적으로 원근경. 그쵸? 그래서 제가 예전도 아니지, 뭐 우월한 독해 할 때 먼 거에서부터 청노루 눈까지 근경까지 간다. 그래서 현대시에서 원견과 근경의 초점 이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게 답이죠. 이번에 지방직에. 그리고 거기에 선지 중에 이제 상상 허구적 세계다 이런 말 있죠. 그건 뭘 보고 아는 거냐면 시험에 이제 박목월의 청노루라고 나와 있죠. 시험에 시인과 제목을 안 보여줄 때도 있는데 보여줬단 말이야. 이거는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목월에 대한 어떤 선지식. 그래서 제가 국가직과 달리 지방직은 내신형 선지가 섞여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건 서울시에 가깝죠. 그래서 제가 국가직을 이쪽에 두고 서울시를 이쪽에 두고 지방직이 중앙이라고 했잖아. 시험 성향이. 그렇죠? 그래서 문학을 낼 때 국가직보다는 좀 더 서울시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선지에 배경 지식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미리 예언이란다. 예언은 좀 심한데? 자, 그죠? 미리 예고했어요. 그리고 나왔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청노루 때문에 뭐 망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 상상적 허구적 세계는 일제강점기 지식인인데 자연을 그저 묘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롭고 자연 친화적인 이런 세계는 실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현실이 고통스러울수록 자연을 떠올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실존하는 진짜 세계를 이야기했다기보다 마음 안의 이상향이다라고 추론을 하셨어야 돼요. 그 선지는. 자, 그래서 자아산과 뭐 절이라든가 이런 게 진짜인 줄 알아서 이게 상상 세계인지 몰랐어요. 이런 경우들은 박목월을 사용 안 한 거예요. 박목월까지 시험의 재료예요. 시인의 이름까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자, 이제 청록파까지 얘기했고, 모더니즘은 구인회라는 집단이었고, 모더니즘은 그만큼 새로운 실험, 시의 형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험을 해나가는 거고, 이 중에 가장 극단이 이상이었다 그랬죠? 이상은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간다. 자, 그 다음 저항시는 소극적 저항과 적극적 저항 정도로 나눠서, 소극적 저항은 윤동주, 적극적 저항은 이육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윤동주는 항상 자기가 부끄럽다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속죄악 모티브, 항상 죄책감, 부끄러움의 미학 이런 이름을 받게 되는 거죠. 나는 남들이 무장투쟁할 때 여기서 부끄럽게 시나 쓰고 있구나. 이렇게 늘 속상했거든. 그리고 이육사는 시가 되게 전투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목적의식적이고, 그리고 의지적이죠. 자, 그 다음에 유파 외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조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간도나 만주나 이런 데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그래서 고향 상실, 즉 뭐예요? 고국의 상실이죠. 국가 상실의 정서를 넣어서 타향살이를 그렸던 사람들이 이제 백석이나 이용학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다시 지금 얘기했던 것도 두 바퀴째 돌려보죠. 연대표로 한번 보고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더 보고 1920년대 특징. 일제 문화정책으로 지면이 확대되었다. 일제 문화정책의 밑줄. 신문, 문해지. 그 신문이 아직도 남아서 적극적 활동자. 그 다음에 2번 계몽주의에 대한 반성. 너무 문학을 목적지향적으로 쓴 거 아니냐. 예술은 예술이지. 그러면서 순수시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구 문해사조도 들어오고 민요시운동, 시조부흥운동. 이거 누구들이 했죠? 민족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최남선의 필두로 우리가 민족주의다. 그러면서 예전으로 돌아가자. 복고죠, 복고. 그 다음에 자, 신경향파. 나중에 누가 된다? 카프라는 집단이 된다. 퇴폐적 낭만주의랑 이들이랑 대립하죠? 자, 그래서 카프들이 보기에 퇴폐적 낭만주의자들은 못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국민문학파, 민족주의자들의 국민문학파라고 연대표에다 써주세요. 민족주의 최남선에다가 국민문학파, 그들도 이름이 있었죠. 아까 얘기한다는 거 깜빡했어요. 민족주의의 국민문학파라고 써주세요. 시조 부흥운동한 사람들이에요. 시조 부흥운동한 사람들, 최남선, 국민문학파. 카프에 반발한다. 정치적으로 매우 다르다니까. 카프가 저 비겁자들 뭐 하는 거야? 이러는 거지. 그렇죠? 그랬더니 그렇게 막 대차게 정면 충돌할 필요가 있어? 막 이러면서 약간 친일 성향을 보이면서. 자, 그 다음에 불놀이 자유시 김억. 자, 그 다음에 김동완의 국경의 밤은 긴 서사시. 자, 그래서 서사시, 현대 서사시의 국경의 밤. 여러분, 고전에서 한자로 쓰여진 서사시에는 동명한 편이 있었죠. 이규보. 그리고 여기는 김동완의 국경의 밤 하나만 아시면 돼요. 교과서의 현대 서사시는 국경의 밤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국경의 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약간 소설 같아요. 사랑하던 연인이 있었는데 결혼을 둘이 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여자는 국경 쪽으로 시집을 왔어요. 근데 남편은 밀수를 해. 근데 이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국경에서 밀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남편의 무사기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밤에 결혼하지 못한 처녀적의 사랑이 찾아오는 거죠. 도망가자 그래. 네.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만 집중해. 이건 시험에 안 나올 텐데. 가지고 도망가자. 그래서 사랑한다 도망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나는 남의 여자다.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면서 도망갈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남자가 밤새 기다리다가 새벽쯤에 가버려요. 가야죠. 어떡해요.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가는데 남편의 시신이 옵니다. 되게 놀라네. 남편이 총 맞아 죽어서 돌아옵니다. 막가고 이러는 거야? 그죠? 근데 더 안타까워지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랑까지 포기하고 기다린 남편인데, 그렇죠? 그래서 일제의 눈을 피해서 밀수하던 남편은 결국 총 맞아 죽고, 그래서 그냥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시대 국경 근처에 살던 사람들의 고통이죠. 자, 그다음 동인지가 잔뜩 나오는데. 여러분, 동인지에서 밑에 있는 정보 중에 일단 시간의 흐름에, 시대 흐름에 따라서 동인지의 순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최초랑, 그쵸? 자, 3.1운동 때 창조, 이렇게. 그 다음에 시험에 이미 나온 거, 폐허랑 백조. 폐허랑 백조는 퇴폐적 낭만주의 작가들의 문집이거든요. 그래서 퇴폐적 낭만주의를 알아채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폐허랑 백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밑에 표에서 특징을 볼게요. 창조, 폐허, 백조, 장미촌도 들어가요. 퇴폐적 낭만주의에. 그 다음에 PTN 없는데 책에다가 별표 쳐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3대 문예 동인지라고 했을 때 창조가 최초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요 안에 불놀이가 실려있잖아요. 밑줄. 주요 안에 불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허랑 백조 묶으세요. 낭만주의. 자, 그 다음에 개벽과 조선문단이 대립한다 그랬죠. 개벽, 계급주의. 밑줄. 조선문단 카프의 대항함. 누구 들어있나 보세요. 누가 들어있어요? 이광수. 대표적인 친일 문학가죠. 그러니 카프에 대항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잘 이해가 되잖아요. 개벽은 저항하는데 조선 문단은 이광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장미촌도 사실 퇴폐적 낭만주의 쪽으로 올려주세요. 폐허, 백조, 장미촌. 근데 이제 장미촌의 특징이 시만 다뤘다는 건데, 근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퇴폐적 낭만주의로 3개 묶어주고. 자, 그 다음에 금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대의 김소월이요. 영대 김소월. 여기 김소월하고 김옥 있죠. 그쵸? 스승과 제자 사이에 영대. 그 다음에 번역 소개지. 번역 문학작. 해외 문학.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요? 해외 문학이라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번역 문학 작품지지. 그 다음에 문의 공로는 절충. 절충. 그럼 여러분 저 위에다가 개벽하고 조선문단 사이에다가 문의 공론을 넣어보세요. 싸우지 마 라고 하는 거지. 자, 그쵸? 근데 사실 동인지가 나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출제자가 진짜 나쁜 거예요. 자, 그 다음
천이 왜 나와? 299쪽이요. 제가요, 1299쪽이라고 할 뻔했어요. 당 떨어졌어. 자, 카페. 자, 계급주의. 계급주의는 신경양파를 거쳐서 카프가 되죠. 그래서 3.1운동 실패 후에 반성, 마르크스주의의 유입. 자, 그래서 반성 밑줄, 마르크스주의. 그래서 5번에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동맹. 그리고 여기 2번 보면은요, 장난 아니죠? 이런 거 안 나오긴 하는데 보세요. 자, 일단 사회주의를 접한 김기진이 이런 게 재밌지 않아요? 시험에 안 나올 건데. 자, 그리고 낭만주의를 붕괴시키고 싶었어요. 저런 못난 새끼들 없애버리겠어. 자, 그쵸. 그래서 백조에 가담을 해요. 그러니까 잠입한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 낭만주의자가 아닌데 그쪽에 숨어든 거야. 첩자처럼.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주요 멤버인 박영희를 사상적으로 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뭘 없애버려. 백조를 팡! 그쵸? 자, 그래서 그 집단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게 재밌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5번 중요하고 2, 3, 4는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5번 중요하고 여기에 누구 들어있나 보면은 여러분 아는 사람 별로 없죠? 왜일까요? 우리가 6.25 이후에 대부분 월북했기 때문에 월북 작가들이라서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교육도 바뀌어야 돼요. 서정주와 이광수는 그리 배우면서. 그쵸? 그러니까 사실 친일문학 작품은 그렇게 배우고 아름다우니까 용서하자면서 월북 작가들 작품 왜 안 배우냐고요? 제가 여기서 이거를 피를 토하면 뭐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근데 정말 못마땅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공시에도 안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근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동반자 작가 중요합니다. 동반자 작가 9번 별표. 동반자 작가는 카프에 아예 가담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문학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작가들의 작품들을 읽어보면 사상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카프의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성향이 똑같은데? 작품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심정적으로나 작품의 내용이 카프의 흐름을 따라갔던 그래서 동반자 작가라고 하고요. 여기 채만식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유진호, 이호석, 박화성, 채만식 중에 채만식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출제된 동반자 작가예요. 자, 그 다음에 민족주의 문학. 여러분 이거 진짜 민족주의라기보다 자신들이 민족주의라고 외쳤다 그랬죠? 자, 그래서 최남선 잡아주시고 이광수도 있잖아요. 최남선, 이광수. 본인들이 민족주의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조부흥운동의 밑줄. 여러분 2번 들으니까 더 들리죠? 자, 그러면 3번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 풀고 해석까지 보면. 어때요? 좀 꼬셔주고 있어요? 그 다음 국민문학파. 이들의 다른 이름. 국민문학파. 그 다음 절충주의. 자, 절충주의는 여기 염상섭 잡아주세요. 문해공론 잡아주세요. 아까 전에 사이에다가 위치시켰죠? 절충 싸우지 마. 중간만 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1930, 40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1쪽. 자, 이때 일제를 비판하던 카프는 해체당합니다. 그래서 카프의 해체로 인해서 뭐 단순히 흩어져라고 했겠어요. 잡아 가두고 난리를 쳤겠지. 그러니까 목적 문학이 퇴조하고 순수시가 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문학파 구인회 등 리듬이 좋아라든가 시는 회화야. 여러분 시를 미술처럼 쓰려고 했던 게 모더니즘이에요. 시는 그림이야. 그래서 감각적인. 그래서 구인회는 모더니즘이라고 해주시고 구인회 모더니즘. 회화적, 감각적인 시어를 많이 썼다. 그 다음에 정서보다는 이성적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그래서 현실에 대한 지적 인식을 가지고 이성을 찾으려고 하였고 그 다음 내면의 세계를 지향하는 초현실주의 문학도 등장하는데 누구만 알면 될까요? 이상이요. 초현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상. 그리고 생명파, 청록파가 등장하고 생명파 대표 작가 서정주, 유치환. 그 다음에 청록파는 셋 이름 다 알아야 돼요.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이육사와 윤동주의 양심과 의지. 스스로 소극이라고 했던 윤동주. 적극적으로 투쟁한 이육사. 이육사가 진짜 이름도 아니죠? 죄수번호죠. 근데 결국에 둘 다 감옥 갔긴 마찬가지고 그죠? 둘 다 우리한테는 저항 시인이죠. 그 다음
자, 동인지 한 번 더 정리되어 나오는데 여기서 신경 써야 될 동인지가 있나 보겠습니다. 시, 문, 학, 김영랑 밑줄. 근데 이때요, 모더니즘 작가인 정지용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정지용은 음악적이고 회화적이고 두 가지를 다 꾀했는데, 근데 음악에는 김영랑이 더 우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지용을 모더니즘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지용 문해열간. 문해열간에 정지용 있죠? 그 다음 일제 말에 이대 문이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 302쪽에 주요 시파의 특징 나옵니다. 주요 시파의 특징 보죠. 시문학파 아까 뭐라 그랬죠? 음악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카프 문학의 목적의식을 배격하고 순수서정시의 밑줄, 순수서정시, 그리고 언어의 조탁과 음악성을 중시한다. 4번에 언어의 조탁과 음악성 중시, 리듬을 살리자. 그 다음 대표적인 작가 김영랑의 체크하시고, 정지용도 있는데 정지용 우리가 모더니즘 대표 작가로 꼽고 있죠. 그 다음 주지시파, 모더니즘, 그리고 여기에 김광균, 정지용, 이상이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거, 말에 의해 재현된 감각적 체험, 이미지, 회화, 시를 그림처럼, 미술처럼. 그래서 정지용의 고향 보면, 그쵸? 그럼 고향이랍니다. 향수죠? 자, 그쵸?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이거 있잖아요. 왜 아버지들이 좋아하신 노래 넓은 벌동쪽 끝으로 우리 아빠만 좋아요? 자, 어쨌든 옛 이야기 지질대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전원시파. 전원시는 자연. 이상향으로서의 전원의 밑줄. 이상향으로서의 전원. 그 다음 생명파. 생명파에 서정주와 유치환, 김동리가 있는데 김동리는 시를 많이 안 써서 그래서 서정주와 유치환 정도로 보고, 자, 생명의식, 원시 생명을 탐구하고 자아찾기, 인간주의 문화. 그래서 유치환의 1호를 보면 아라비아 사막까지 가서 자아를 찾아오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 청록파. 이 세 명 꼭 알아두고, 자연 소재로 자연 친화적으로 썼는데 이게 일제강점기에선 이상적인 세계의 소망이었다. 자, 그 다음 뒷부분 볼까요? 연대표 다시 보세요. 자, 연대표에서 이제 해방부터 전쟁과 그리고 독재정치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방되면은 이제 평화로운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이제 좌익 우익으로 나뉘어서 또 싸우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시험에서 구체화돼서 나오긴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는 국사가 아니니까. 근현대사 뭐라든가, 근현대사도 심지어 아주 촘촘히 다루지 않는데 문학에서 다룰 리가 없죠. 그래서 문학과 동맹과 그리고 여기에 청년문학과 협회가 대립합니다. 저 문학과 동맹은 카프의 후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쪽에 남한에, 그쵸? 그래서 약간 좌익단체, 우익단체라고 볼 수 있는 대립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자, 그 다음 여기서 전통문학을 다시 찾자.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로 화합하자라는 입장도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반기 모더니즘이 다시, 모더니즘 전반기 후반기가 있는데 이런 거 나누는 건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쟁시. 여기선 그닥 유파가 중요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전쟁시 잡으세요. 전쟁을 경험했으니까. 그럼 전쟁시 중 가장 대표적인 시는, 그래서 박봉우의 휴전선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건 안 적으셔도 돼요. 뒤에 나올 거니까. 자, 구상의 초토의 시 같은 거. 그래서 전쟁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전쟁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현실 참여시, 독재에 저항하고, 그쵸? 그리고 또 농민에 대해서 걱정하고 노동자를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현실 참여 시인의 김수영, 신동엽, 그리고 김지하도 추가할까요? 김지하.
자, 그래서 민주주의를 소망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정치적인 입장을 표현을 했던 현실 참여 시인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우리가 뒷부분을 정리를 하고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광복 이후의 문학. 광복 이후의 문학에는 자, 8.15 광복, 국토 분단, 이념 대립, 사회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의 대립. 근데 시험에서 이거를 정치적인 대립을 막 시험에서 객관식에서 내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좌익, 우익 막 나누고 했는데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제시는 했지만 하지만 시험에 나오긴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귀향의식 밑줄. 귀향의식. 그 다음에 패배의식과 허무주의. 우리는 왜 살아남았지? 저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에 빠졌죠. 건강하게 휴머니즘으로 이겨내자라는 문학도 나왔지만 그만큼 허무주의에 빠진 것도 많았어요. 그 다음에 실존주의. 실존주의의 밑줄. 실존주의 문학. 그 다음에 현실 참여. 현실 참여. 그래서 이렇게 우울했던 정신세계가 4.19 혁명 이후 좀 더 밝은 톤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겠죠. 305쪽 볼게요. 광복 직후. 광복 직후의 전통지향이 바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청록파가 들어가요. 생명파, 청록파의 밑줄. 전통지향, 생명파, 청록파. 그리고 후반기 동인 주지시는 모더니즘, 후반기 모더니즘. 주지시는 후반기 모더니즘. 자, 그 다음 여기 청록집 중요하죠? 청록집 5번. 그 다음에 1950년대에서 자 3번에 여기 생명파, 청록파 작가들 있죠? 아, 여기 영원히 주어질 한 이름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그쵸? 자, 그 다음에 모더니즘 계승. 모더니즘 계승. 그리고 6번 김춘수 잡아주세요. 김춘수는 실제 김춘수의 시를 보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꽃이라든가 꽃을 위한 서시라든가 이런 거 보면 내가 너에게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이 시 있죠? 예, 그래서 이 시를 실존적 자각을 표현한 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김춘수. 그래서 무의미시라는 별칭을 받기도 해요. 의미를 있게 보면 의미가 있는데 무의미하다고 보면 무의미해 보인다. 개인적 상징을 쓰거든요. 개인적 상징이라는 건 관습적 상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빼고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맥락적으로 추론한 교과서 작품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작품들 중에 무슨 의미로 썼는지 모를 만한 어려운 시들이 많은 거죠.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은 고깃덩어리다 이런 문구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럼 김춘수 시인이 어떤 의도로 그 말을 썼을까를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이나 그때의 시기를 알지 못하면 추론하기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이제 PT를 봐주세요. 프린트엔 넣지 않아. 프린트에 작품을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작품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동심과 내용을 보면 잠을 깨세 4천년이 꿈속이라 모든 나라가 함께 모여 온 세상이 한 즙이다. 자, 지구주의. 그쵸? 자, 그러면서 이건 뭐예요? 개화사상이죠? 그래서 이게 개화기의 애국 계몽시라고 볼 수 있고요. 잡다한 일 다 버리고 위아래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고 신분격파 이런 거. 그리고 남의 부강 부러워하지 말고 근본 없이 제 주장대로 하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모두 다 교육받고 그리고 우리가 다 꿈을 펼치자 이런 내용이 애국 계몽기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에게서 소년에게 최초의 뭐예요? 신채시. 자, 그래서 바다가 철썩 쏴 그러면서 내가 다 부셔버릴 거야. 왜냐하면 난 새 시대거든. 나는 다 싫은데 소년들만 좋아. 그래서 왜 소년들은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거니까 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해에게서 소년에게 신채시. 그 다음에 최초의 이제 자유시라고 추정되는 김억의 봄은 간다. 그 다음 자 그의 제자 김소월의 초혼. 초혼은 이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고복의식에서 만들어졌던 그쵸? 그런 시죠. 그래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그리고 진달래꽃 넣으려다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쵸? 진달래꽃 정말 마르고 닳도록 보셨죠? 살면서 몇 번 본 것 같아? 한 2000번 보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
국경의 밤. 이거 왜 들어갔어요? 서사시. 그쵸? 안 돼요. 갈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쵸? 자, 근데 남편이 죽어서 왔다는. 아깝, 이러면 안 돼. 그쵸? 그럼 너무 개그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 무사히 건넜을까? 이 한밤에 남편은 두만강을 탈 없이 건넜을까? 이 여자가 남편을 걱정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나의 침실로. 이게 뭐야? 아, 그래서 태폐적이구나? 침실이라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돈나가 나오거든요? 마돈나는 몇 살?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마돈나가 아니야. 여러분, 마돈나가 팝스타 마돈나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그분 말고요.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마돈나가 참 대단한 게 저 초등학교 때 영어 교과서에 마돈나가 예시에 나와 있었어요. 마이클 잭슨이랑. 그죠? 어쨌든 근데 여기서 마돈나는 팝스타 마돈나가 아니라 여러분 마돈나가 사실은 성모 마리아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녀를 부른 게 아니라 성모님을 부른 거예요. 성모 마리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로 태폐적이지 않죠? 그러면 아니 성모 마리아를 침실 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침실이라는 게 태폐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나만의 공간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내 내면에 와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달래주십시오. 이 뜻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태폐적 낭만주의, 병적 낭만주의.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내 우울하고 좌절한 내면에 구원의 손을 뻗쳐주세요.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님의 침묵. 한용은. 자, 한용은은 어느 유파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김소월도. 근데 이제 한용은이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으며 스님이기도 했죠.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되는 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님의 침묵. 자, 그 다음에 난초. 이병기 제가 왜 넣었죠? 그래, 교과서에 실려있는 유일한 현대 시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병기에 난초 넣어놨고요. 근데 보세요. 시조라고 하기에는 세 줄씩이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죠. 보면 미리 모르면 이거 현대 시조인지 몰라요. 근데 얘를 주고 정형시다 그러면 X라고 하면 안 돼. 오지. 시조니까. 자, 그 다음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김영랑.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죠? 무슨 파? 시문학파. 시는 리듬이다. 그쵸? 자, 1930년대. 그 다음 떠나가는 배. 이것도 감정적인 거. 박용철. 슬픈 구도. 시문학파. 신석정. 그 다음 바다 나비. 상징주의. 김기림. 그 다음 유리창. 모더니즘. 회화적인 시. 그 다음에 추일서정. 역시나 모더니즘, 회화적인 시, 가을날의 풍경. 자, 그 다음 국화 옆에서 서정주 무슨 파? 여러분, 저도 국가직이나 지방직 이렇게 수업 안 해요. 아시잖아요? 서울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걸 미리 들었으면 지방직에 도움이 안 됐을까요? 그쵸? 지방직에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2월에 제가 지식국어 백제 했을 때 그때 들었으면 좀 도움이 됐을 거예요. 아니면 우월한 독해를 들었거나 하면 총으로 풀기 조금 도움이 됐겠지. 자, 그 다음에 국화 옆에서 서정주. 무슨 파? 생명파. 여기서는 성숙한 여인의 세계. 누님같이. 그렇죠? 국화를 보고 누님을 떠올리죠. 자, 그 다음 깃발. 유치원. 유치원 어느 파? 생명파. 그 다음 광야 이육사. 이육사는 저항시인 적극적. 자, 그 다음에 윤동주, 저항시인, 소극적. 그 다음 조지훈, 무슨 파? 청록파. 근데 가장 정치적인. 그래서 봉황수를 보면 일제 식민지인의 자괴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 해 박두진, 무슨 파? 청록파. 해야 솟아라 나는 새 시대를 원한다. 자, 그 다음 청노루, 박목월. 여러분 이거 저는 3년째 이 PT를 쓰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그래서 박목월의 대표작이거든요. 동양적인 세계관을 보여준다. 근데 이게 일제강점기에 그죠? 현실적 세계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거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하거든. 산, 그 안에 있는 집, 그 산에 나무의 속잎, 노루의 눈, 그 속의 구름. 그래서 먼 것에서 초점화해서 근경, 원경에서 근경으로 간다. 왜냐하면 멀리서 봐야 전체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산, 그 산의 집 하면은 줌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억났죠? 우월한 독해할 때 제가 줌인 줌아웃으로 원근경 설명했죠. 자, 그 다음 낡은 집. 자, 이용학과 그죠? 이용학은 떠돌았다 그랬죠? 백석과. 이용학과 백석은 유파에 끼지 못했다. 왜? 조선에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친구의 이야기인 것처럼
조선에서 털을 잡지 못하고 결국에 유이민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고향 앞에서 오장환 역시나 그쵸 떠돌았죠. 자, 그 다음 아침 이미지 박남수. 자, 이거는 후반기 모더니즘. 자, 그 다음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강. 자, 이것도 기출에 나왔던 작품이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그죠? 강의 흐름에 따라 바다로 가는 것까지로 묘사를 하였다. 자, 그 다음 초토의 시 무슨 시? 전쟁시. 자, 그래서 이 구상이라는 작가가 원래 종군 기자였어서 그렇죠. 전쟁터를 누비는 기자였어요. 근데 이걸 연작시로 지어서 초토의 시도 시리즈가 되게 많아. 자, 그 다음에 눈 김수영 무슨 신? 현실 참여 신. 자, 그 다음 김춘수 무슨 시? 무의미 시. 무슨 시일까? 존재에 대한 고찰. 그렇죠. 자, 껍데기는 가라 무슨 시? 현실 참여 시인 신동엽. 자, 그 다음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와 만세. 자, 김지하. 그죠? 그래서 현실 참여 시인. 자, 농무 신경림 이촌 향도 현상에 대한 걱정. 붕괴되어가는 농촌에 대한 걱정. 그래서 민중시인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 이성부의 별을 민중에 빗대어 민중시. 자, 그 다음에 정의성 노동자의 고통. 그죠?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고통을 전달하는 시. 그 다음에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이거 뭐죠? 역시나 산업화 도시화로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들. 문명 대 자연. 자, 그 다음. 자, 이제 소설로 가도 될까요? 싹 지나간 것 같은데 정리됐죠? 그리고 작품들을 공부하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연대표 보겠습니다. 현대 산문의 연대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개화기부터 1919년. 자, 이때 시에도 과도기 갈래가 있었듯이 산문에도 과도기 갈래가 있는데 고소설과 현대소설의 사이의 과도기적인 양태를 신소설이라고 합니다. 신소설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표작들이 쓰여 있는데요. 자, 이해조의 자유종,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중요합니다. 금수회의록이 없는 교과서는 없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인직의 혈의누 은세계, 장지연의 애국부인전. 여러분 애국부인이 누굴까요? 잔다르크요. 자, 정말 충격받았죠? 자, 그 다음에 잔다르크에 대한 일생을 그거를 이제 외국 것을 번역해서 애국부인전으로 낸 거죠. 그 다음에 신채호의 꿈하늘. 이런 것들이 신소설이고, 자, 현대소설과 섞어서 다음 중, 그쵸? 발달 과정상 다른 걸 고르라고 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 금수의 이록의 특징. 금수가 짐승들이죠. 짐승들의 회의를 인간이 엿듣고 엿보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이 관찰자가 되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겪고 인간으로서 반성하게 되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유행했던 토론체 소설이다. 그리고 우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910년 이후 이제 작품들에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작품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현상윤이나 뭐 양원식이나 뭐 핍박이나 슬픈 모순 이런 것들은 월북 작가들의 작품이라서 시험에 사실은 잘 안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체크하는 거 위주로만 보세요. 사실 이 연대표가 임용고시 쪽 자료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공시 톤으로 바꿔서 만든 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지나친 감이 있으니 얘는 됐고 이거 이광수의 무정. 이광수의 무정이 최초의 현대소설. 최초의 현대소설. 이 소설이 최초의 현대소설이다, 근대소설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자, 이 이유가 뭐냐면,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소설은 아직도 여전히 문어체인 면이 컸는데, 얘가 구어체 확립하죠. 구어체 확립. 그래서 언문 일치한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가독성을 높여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 예전에 막 전지덕 작가의 논평 위주였잖아요. 근데 여기선 대사도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인물의 수라든가 그리고 선악 대립이 되게 명시적이지 않은 부분이나 아니면 입체적 인물, 영체가 봉건적 여인에서 이제 신여성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인물 다양성도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이럴 필요가. 자, 그 다음에 답답해. 자, 그 다음. 자, 개화기 문학에서, 자, 여러분 연대표 옆에다 두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요. 둘 다 펴두고. 신소설.
자, 교량적 역할, 과도기. 그리고 신소설의 표면 주제는 개화, 계몽, 자주독립, 자유연애 신교육, 인습 미신 타파, 유교질서 비판, 봉건질서 비판, 이런 것들이 신소설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계. 주제는 개화적인데 여전히 어땠어요? 권선징악. 그래서 봉건주의자가 악인이고 개화주의자가 선인으로 나오는 아주 상투적인 부분이 있어서 현대소설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문어체의 잔재, 불완전한 원문일치. 근데 누가 해냅니까? 무정이 해냅니다. 원문일치를.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광수의 무정 중요하죠? 그리고 신파극이 막 이런 거 있잖아. 변사가 막 읽어주는 일본에서 들여온 막 명동 같은데 전차 다니고 막 여러분 야인시대 안 봤어요? 자, 그죠. 그 야인시대 때 그때쯤에 신파극 막 이수일과 심순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요런 거. 그래서 신파극이라는 거는 이렇게 울고 짜고 하는 거, 감정에 치우친 일본에서 작품들을 많이 들여왔었어요. 변사가 읽어주는. 자, 그 다음 최초의 현대적 장편소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근대적 요소와 전근대적 요소 둘 다 볼까요? 그러니까 무정의 현대소설적 측면과 아직도 완벽히 벗어나지 못한 면을 나눠서 보면 근대적인 거는 자, 자아각성을 통해 근대 인물 창조했고 영체나 형식이나 근대적 인물, 심리묘사, 구어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도술 쓰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자, 근데 여전히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받는 부분은 지나친 논평. 논평이 아직도 현대소설에 비해서 나오고 있었으니까 현대소설이지만 그 다음에 계몽적 태도. 그리고 지식인인데 베푸는 듯한 그 느낌. 조선인이 미개하니 우리가 도와주지요. 이거 있잖아요. 누가 하지요? 우리가 하지요. 이들에게 무엇을 주지요? 교육을 주지요? 과학을 주지요? 이거 있잖아요. 시혜적이다. 그리고 영웅소설적인 구조가 있다. 자, 그 다음 신파극. 자, 여기 보면 흥미본의의 통속극이다. 그래서 신파극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이건 아셔야 돼요. 신파극이 뭔지는 아셔야 되고 최초의 창작희극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자사민 최초의 창작희곡 일본에서 들여온 게 아니라 쓴 거. 자, 그 다음 연대표. 1920년대 30년대의 작품 이름이 참 많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작품들을 좀 선별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카프 문학 있죠? 카프 문학에 최서해의 탈출이 있습니다. 탈출기죠? 탈출한 이야기니까 탈출기.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홍염. 이것도 홍염도. 홍염은 이제 가난했던 조선인이 일단 간도나 이런 데 가서 중국인에게 빚을 진 거예요, 또. 그래서 딸을 뺏기죠, 중국인한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딸이 맨날 운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집에 불 지르고 도망 나오는 중국인을 도끼로, 기억나죠? 도끼하니, 그거 이러는거잖아. 불 지르고. 그래서 홍염이잖아. 근데 이게 바람직한 결말은 아니지만 조선인의 분노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하고 고향이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그 당시 서울의 하층민, 인력거꾼이 나오죠. 그날따라 돈이 잘 벌렸는데 집에 가보니 아내가 죽어있더라.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 자체가 반어적인. 그리고 고향. 이거는 여러 구조의 소설이죠. 그 다음 염상섭의 만세전과 3대. 자, 그래서 이번에 3대 나왔는데 3대 질문이 아까 전에 쉬는 시간에 잠깐 보니까 3대에 뭐 논란이 있다.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 논란이 있는 줄 저는 오늘 알았는데, 예, 왜냐하면 저한테 명백히 정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편집자적 논평선지가 있었는데 걔도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뭐 논의가 있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 지문엔 편집자적 논평이 없어요. 원래 3대에 편집자적 논평 부분이 있는데 그 잘려져 있는 부분은 없어. 그건 편집자적 논평이 아니라 덕기 입장의 해석이야. 한 인물의 시선으로 주관적으로 진술한 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잖아요. 인물의 시선을 벗어나서 서술자가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 논평이에요. 걔는 명백히 정답이 하나고 복수 정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유, 너무 매정한 것 같네요. 안타깝게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하고 제한적 시점 강조했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한 사람 입장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 심정 위주로 보는 게 있다. 그게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제한적 시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제한적 시점이 답이잖아요. 제한적 시점이라고 돼 있진 않지만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한다가 답이에요. 거기에는 논평은 그 잘려져 있는 부분에는 없었어요. 예. 자, 그 다음 여기에 화수분은, 자, 이 화수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아이러니하게 너무 가난한 거죠. 화수분은 원래 넣으면 계속 어떤 물건들이 나온다는 주머니거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뭐 쌀을 넣으면 쌀이 계속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름은 그렇게 복스러운데 빈민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물레방아와 뽕은 정말로 원초적 에로티시즘이라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 다음 김동인의 감자, 배따라기, 붉은산, 광화사에서 감자와 배따라기와 광화사가 이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감자도 사실 지문 주고 내기는 좀 그래요. 복렬하는 순수했던 여인이 파괴되어가는, 도덕성이 파괴되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나 여기도 도끼가 나오죠. 아시죠? 중국인이랑 도끼 막, 그죠? 이 복녀가 또 이렇게 궁금하면 얘기하고 싶잖아. 안 돼, 넘어갈 거야. 궁금하면 찾아봐요. 자,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배따라기 민요예요. 민요에 얽혔지만 어떤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광화사는 미인도를 그리려던 한 화가의 욕심 때문에 욕심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왜 해주느냐? 김동인이 예술지상주의자예요. 예술지상주의자, 유미주의. 아름다움이면 다 용서된다. 그래서 여기에 뭐 광염 소나타 이런 것도 있는데, 즉흥 연주곡을 잘 치는 피아니스트가 어떤 영감을 받기 위해서 살인과 방화를 저지른다. 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술 작품과 연관된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지상주의, 유미주의. 자, 그 다음에 1930부터 해방, 이때 시도 유파가 많죠. 아시죠? 그죠? 소설도 활발하게 지어집니다. 자, 여기서 카프는 강제 해산당하고 이기영의 고향도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뭐 김남천 한설의 작품 나오기 어렵고요. 김정한의 사초는 아셔야 돼요. 절 아래에서 소장농들이 고통받는 이야기. 친이라는 절이잖아. 친일 스님이고. 자, 그 다음에 채만식 별표. 채만식 동반자 작가라고 써주세요. 다 중요해요. 탕류, 태평천하, 치숙, 그 다음에 민족의 죄인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나 민족의 죄인은 친일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나 반성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유정의 봄봄과 동백꽃 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죠. 그죠? 둘 다 여주인공 이름이 막 점순이어가지고 헷갈리고 말이죠. 그래서 대를사위 이야기가 봄봄. 그 다음 동백꽃은 왜 닭 때려 죽이는 얘기 아시죠? 점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광수, 심훈, 이무영 등의 글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에 메밀꽃만 써놨는데, 메밀꽃 필무렵의 중요점은 묘사가 죽여줘요. 그쵸? 그래서 묘사가 굉장히 텍스트 분량도 많거니와 그래서 시적인 소설이다. 낭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이거는 왜 중요해요?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오키 시점에서 이야기하죠. 1인칭 관찰자의 대표 예시예요. 그리고 1인칭 관찰자 중에서도 어린아이니까 엄마랑 아저씨의 사랑을 눈치를 못 채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서술자. 근데 이건 문학 개념어예요. 아니, 오키가 어리지 어리석은 것까지는 너무하시잖아요. 자, 그게 아니라 문학 개념어가, 어리석은 서술자라는 개념어가 우리 독자들은 아는데 서술자가 모르는 거. 어리거나. 그래서 여러분 장마라는 소설에도 보면 어린 동만이가 있죠. 할머니들의 갈등을 보는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도 어리석은 서술자에 들어가고, 아까 대릴 쌓인 멍청한 애 있죠. 결혼시켜줄 줄 알고 계속 기다리는 애. 그런 게 어리석은 서술자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박태원, 구보씨의 일일이나 천변 풍경이나 산책자의 시선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산책자의 시선이라고 써주세요. 산책자의 시선. 그리고 특히나 천변 풍경은 청계천 변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는 특이점을 갖습니다. 천변 풍경, 피카레스크. 교과서에 있는 작품 중에 옴니버스는 많아요. 봉산탈춤도 옴니버스지. 근데 피카레스크식 대표이시 얘밖에 없어요. 천변 풍경. 왜 피카레스크냐? 여러분, 옴니버스는 주제가 같은데 내용과 인물이 바뀌죠. 그쵸? 근데 피카레스크는 인물과 배경은 같은데 주제가 다 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과 전쟁은 늘 사주 후에 만나져요.
사랑하고 이별하고 사주해 봅시다잖아요. 그 주제가 늘 같은데 건건이 사건은 다르잖아요. 그게 옴니버스고 시트콤은 맨날 나오는 애들이 나오잖아. 근데 매일 주제가 다르죠. 이게 피카레스크식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날개. 가려졌어. 날개. 자, 날개 하면 산문에서 중요한 건 의식의 흐름 기법. 딱 대표 예시지. 의식의 흐름 기법. 1인칭 주인공이 게다가 자기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시간도 파괴되고 논리도 파괴되고 우리의 내면 의식은 논리적으로 가지 않거든요. 이 생각하다 저 생각하다가 그쵸? 이것의 대표 예시.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엔 이제 해방과 전쟁과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서 우리 민족의 생명력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목넘이 마을의 개나 그죠? 그리고 뭐 학이라든가 그죠? 또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좀 더 보고 넘어가죠. 자, 글로 된 거 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연대표에서 돌아오세요. (1920년대) 문학의 소설에 대한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도 다 거의 시에 대한 특징이죠. 근데 카프 알아두시고 카프. 여러분, 카프 작가들은 원래 소설을 더 많이 써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의식을 전달할 때, 물론 선전적인 노래도 있죠. 근데 자세히 현실을 비판하려면 소설이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리얼리즘 작가들은 시보다는 소설을 더 많이 씁니다. 예. 자, 그래서 리얼리즘, 카프, 신경양파는 소설을 더 많이 썼다. 그 다음, 그래서 김동인, 현진건, 나도양 이렇게 단편 소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극 단체가 신파극 아까 나왔죠. 신파극에서 탈피해서 근대적 연극도 나오고. 그 다음에 최남선, 이광수, 이병기는 수필을 씁니다. 그 다음 계급주의 문학은 아까 나왔던 거고요. 카프에 소속된 사람들 나오고. 그 다음 빈공문학. 여러분, 빈공문학이 아까 홍염 같은 거 있죠. 가난해서 떠돌다가 빚지고 막 이런 것들, 집도 잃고 살인하고 불지르고 이런 것들이 빈국문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반자 작가 별표. 민족주의 국민문학파라고 했었죠. 절충주의, 여기에 누구 들어있다? 염상섭 들어있다. 그 다음 1930, 1940에 카프 해체하고 순수시가 나오고, 그리고 세태소설과 풍자소설 체크. 세태 풍자소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장편소설들이 많이 나와요. 뭐 태평천하나 3대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농촌소설, 이광수의 흙이나 시문의 상록수, 이런 게 농촌을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보면은 주로 지식인들이 농촌에 내려가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그쵸?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역사소설에 운현궁의 봄이나 무영탑이 있고, 글이 중요하진 않아요. 역사소설 같은 거. 농촌소설이 오히려 더 중요하죠. 그 다음 모범경작생도 여기 있죠. 모범경작생, 친일경작생. 자, 그 다음 가족사 소설도 있고, 사실 3대나 태평천하도 가족에 대한 얘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3대씩. 그 다음 극예술연구회의 이름. 자, 해외문학파, 유치진, 토막과 소. 이건 근대극이지 신파극이 아닙니다. 그 다음 현대수필, 이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광수도 현대수필 막 썼다 그랬죠? 이병기도 쓰고. 비평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비평도 나오는데 이 비평이 시험에 나올 만하진 않아요. 이것도 싸움이기 때문에 문인들 간에. 그 다음 구인회, 중요합니다. 구인회에 시인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소설가도 구인회에 있는데, 특히나 이 안에 들어있는 김유정 있죠. 김유정은 동백꽃이나 봄봄을 보면 다 농촌이죠. 농촌인데 왜 모더니즘이야 싶은데 이 사람이 해낸 게 있어요. 1인칭 주인공을 가장 안정적으로 해내요. 그 전에 고소설은 대부분 뭐예요? 3인칭 전지적 작가잖아요. 근데 김유정이 어리석은 서술자의 창출이라든가, 멍청한 남자 주인공 모르잖아, 점수가 좋아하는 걸. 그쵸? 요런 것들이 시점이나 이런 데에서 실험적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예술지상주의 아까 얘기했죠.
광화사나 광염소나타나 이런 것들. 자, 그리고 해방 이후 문학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해방 전후라는 이태준의 문학.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모고에 냈던 별을 해다. 그래서 남한에 오고 나서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별을 해다였고, 목너미 마을의 개와 카인의 후예와 학 다 중요합니다. 학은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텐데, 친구가 이제 친구를 총살하는 데 데려가게 되는데 어렸을 때 학 잡았던 거 떠올리면서 놓아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학을 잡자면서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휴머니즘으로 좌우 대립을 이겨내자라는 주제를 가진. 그 다음에 화랑의 후예는 아직도 봉건주의에 빠진 사람, 자기가 화랑의 후예라고. 아휴, 진짜 무슨 사대부의 후예도 아니고 화랑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무녀도. 무녀도는 이제 어머니는 무당이고 아들은 기독교인이 돼서 그죠, 종교적 갈등, 신고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마, 중요하죠. 개인 대 운명의 갈등. 그래서 역마살을 타고난 사람이 정착하려고 했으나 사랑한 여자가 알고 보니 이모였다는. 그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떠나게 되죠. 그죠? 그 다음 또 뭐 까치소리는 이제 살인을 한 사람의 어떤 내용인데 이런 거는 뭐 주요작은 아니니까 됐고요. 무녀도는 밑줄 긋겠습니다. 제가 밑줄 그은 작품들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손창섭 비 오는 날. 자, 여러분 피난지 부산. 그래서 피난민들의 비가 계속 오죠. 그 소설 내내. 그래서 원구가 동욱이 남매의 삶을 들여다보는, 제가 지방들 모의고사 때도 출제를 했고 배경이 매우 중요하며 원구의 시선에서 이들 남매에 대해서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원구도요 나라고 하지 않아요. 3인칭 전지적 작가인데 제한적 시점이에요. 예. 자, 그 다음 장용학의 요한 시집은 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포로 수용소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오상원의 유해도 기출에 나온 적이 있는데 총살당하는 그 죽음의 상황을 현재형으로 표현한. 그래서 왜 뒤에서 총 맞았을 때 허리가 꺾이고 누가 머리끄댕이를 막 잡아당기는 것 같고 등이 뜨겁고 그 눈 위에 누워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죽어가는 과정을 그렇게 자세히 묘사한 소설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좀 충격적으로 처음에 봤을 때 볼 수 있고 기출에도 풀다 보면, 문학 같은 거 기출 풀다 보면 봤었을 거예요. 그 다음 김성환의 바비도 같은 경우는 성경에 있는 어떤 일부를 이제 가져와서 변절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50을 지나서 60 갈 때까지도 분단 문학이나 시장과 전장, 자본주의, 전쟁 막 극복하고 막 극렬히 돈을 벌려는 사람들의 모습. 자, 그 다음에 토지이라는 대단한 작품이 나오죠. 자,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토지를 다시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를 내 인생에 3번째 보고 있는데 토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토지를 3번째 읽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젊었을 때 못 났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니? 그러시는 거죠. 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백지에다 이름을 쓰면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관계도를 그리고 그다 저희 어머니 고졸이시고, 예, 대학교를 가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냥 책을 좋아하셨어요. 예, 그리고 어렸을 때 알파벳은 안 가르치고 한자를 가르치셨어요. 자, 그래서 영어를 그리 못했죠, 제가. 자, 어쨌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알파벳을 외웠다니까요. 근데 한자는 되게 어릴 때 천자, 삼천자 뗐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래서 국어를 좀 좋아했을 수 있어. 나이 대비 한자어를 많이 알면 더 좀 고급 텍스트를 읽을 수 있잖아요.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쨌든 근데 어머니가 토지 인물을 적으면 내가 그래서 엄마도 진짜 참 특이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이 먹으니까 사람이 헷갈려서 못 보겠다고, 어지럽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자, 어쨌든 어마어마한 토지. 여러분 다 붙고 나서 우리나라에 장편 소설이다 이런 것 좀 정복해보는 것도, 이렇게 토지나 뭐 아리랑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강이나 태백산맥이나 이런 것들은 재미있어요. 근데 도전의식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도전의식. 무협지는 20몇 권씩 읽으면서 왜 못을. 자, 그렇죠? 자, 막 열혈광후 이런 거 다 보면서.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르는 척하고 있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선우이의 불꽃도 이제 전장에 내던져졌는데 총을 쏘지 못하고 막 갈등하는 사람 있죠. 예,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오발타는 남한에 와서, 실향민이죠. 북한에 살다가 남한에 와서 정착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 어머니가 가자 그러잖아요. 치매 걸려서. 그죠? 그 다음에 항마을 사람들, 그리고 갯마을 뭐 이런 것들은 뭐 됐고, 그래서 중요한 거 시장과 전장
필수작은 아닌데 토지가 더 중요한데 워낙 길어서 뭐 이걸 줄거리 파악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토지가 박경리 씨의 거고 어느 시기의 거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되고 불꽃 전쟁 소설이라는 거 오발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순환이대 아버지는 일제징용 끌려가서 팔 잃고 아들은 6.25 때 다리 잃고 결국에 아들을 업고 그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순환이대 우리 민족의 고통을 아버지와 아들로 보여주는 꺼피딴리 이거 이름이죠. 꺼피딴은 소련 이름이고 리는 친리할 때 얻는 성이죠. 그래서 친일하다가 친소하다가 친미하는 기회주의자. 자, 그 다음에 모레톱 이야기는 그 어떤 섬에 조마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터전을 뺏기는 거예요. 권력자들에 의해서 살 곳을 뺏기는. 그 다음에 객지. 삼포 가는 길을 알아두는 게 더 좋겠죠? 삼포 가는 길 쓰겠습니다. 삼포 가는 길 객지. 산업화 도시화에 소외된 사람. 자, 그 다음에 관촌수필. 수필이 아니에요. 소설 이름이 관촌수필인 거예요.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그래서 지식인인데 자기가 낙향해서 고향에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농촌의 고향에서 다시 적응하는 거죠. 어렸을 때 분명 살았던 동네인데 서울살이 하다가 내려가니까 이해가 안 되거나 그 자기가 부적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미덕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자, 그 다음에 선악동 나그네가 여러분 그 외에 판소리 영화 있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서편제 원작이에요. 서편제의 원작입니다. 그래서 선악동 나그네, 이청준 선악동 나그네가 서편제의 원작이고 그 다음에 병신과 머저리는 형은 전쟁에 끌려갔다서 내면이 파괴됐죠. 그래서 병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전쟁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머저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병신과 머저리가 중요한 점은 소설 속 소설이 나와요. 형이 소설 쓰거든요. 그래서 액자식의 방식 중에 꿈 많죠. 꿈, 전에 들은 이야기도 많죠. 근데 소설 속 소설이 나오는 건 몇 작품 안 돼서 그 부분에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무진기행 그리고 서울 1964년 겨울 가장 잔인한 도시, 시대, 계절. 그래서 익명으로 만난 사람들이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고 하룻밤을 보내고 한 사람의 자설로부터 도망가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최인훈의 광장 양비론이죠. 어디로 갈 거냐? 북한이냐? 남한이냐? 자, 중립국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립국 이렇게 하면 이제 좀 광장을 모르면 좀 문제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그래서 역시나 이제 행복동, 낙원구 행복동에 살던 사람들이 판자촌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자,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자식들이 어떤 대응들을 보이는가. 그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시점 이동이 있다는 면 또 독특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요한 작품들은 밑줄을 그으면서 진행을 했어요. 이 작품들은 사실은 이 시대의 어떤 내용을 반영하고 있고 사실 되게 필수작은 줄거리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 독해 속도차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작품은 알아뒀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그 어느 강사의 커리큘럼을 탔어도 문학 작품을 다루는 커리를 탔다면 이 작품들은 언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아닌데? 뭐 이런 표정 짓고 있는데 에이, 여러분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잊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줄글로 되어 있는 교재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광복 이후 이념 대립. 근데 이념 대립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품과 엮어서 나올 수는 있지만 누가 어느 쪽이고 어느 쪽이냐 이렇게 패를 가르라 이런 건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존주의 잡아주세요. 실존주의. 전쟁 이후 실존주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다음 여기 리얼리즘 작가들이 산문을 더 좋아한다고 했죠. 많이 썼다고. 자, 그 다음 산업화 도시화에 대한 비판의 글들도 많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1960, 70년대 개발 독재.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에 소외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연 파괴나 그쵸? 요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인간 소외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라면 인간성을 상실하는 과정들도 나오죠. 그리고 4.19 혁명의 실패로 지식인들의 좌절도 나오고 그 다음 네. 자, 여기서 뭐 현대 문학사하고 제가 개화가사, 창가, 뭐 신채시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그리고 신소설이나 최초의 현대시, 최초의 현대소설 이런 것들은 최초니까 알아두셨으면 해서 한 번 더 PPT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전체를 머릿속에 금방 봤던 연대표를 정리하면 1910, 20, 30, 40, 5, 60 그리고 60 이후 이 정도 될 텐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애국계몽, 그죠? 자유시 등장, 그 다음 현대소설 등장, 자, 그리고 작가들의 이광수의 무정 있죠? 김억과 주요한 있죠? 자, 그 다음에 1920 퇴폐적 낭만주의와 카프의 대립, 민족주의자들도 카프랑 싸웠죠? 최남선. 자, 그리고 시조 부흥운동. 그리고 리얼리즘 사실주의는 카프 쪽에 더 많이 하였다는. 자, 그 다음에 1930 문화통치로 다양한 유파가 나오고, 그리고 이 다양한 유파에 소속된 대표 작가들을 알아두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1940 해방 후 혼란. 자, 그 다음 1950, 60의 전쟁과 분단. 그리고 실존주의와 휴머니즘, 후반기 모더니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1960 산업화 도시와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 인간소외에 대한 이야기. 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도 여기 있고요. 김승옥, 1964년 겨울, 황석영, 상포 가는 길, 박완서, 남옥이라든가, 엄마의 말뚝, 그리고 그 여자 내 집, 그만턴 싱하는, 자, 하나쯤은 이렇게 눈빛을 빛내주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최인은, 광장, 조세희, 난소공, 그죠?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 이런 식으로. 전 이걸로 먹고 살잖아요. 뭘 그렇게. 어떻게 너 빨리 말한다.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여요. 자, 먹고 사는 건 다 이 정도로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고생하셨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1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3일 안에 얘를 읽고, 기출 100제를 풀고, 그죠? 풀고, 옆에 해설의 빈칸 채우고, 읽고, 하는데 시간을 좀 쓴 다음에, 한 주 정도 차이를 두고 다음 주쯤에 인강으로 지식국어 100제를 오히려 문제 풀면서 이론을 회상하는 그 수업을 한 번 더 들어주셔야 지식국어의 완성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서울시 모의고사나 그쵸, 그리고 지방직 피드백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